술잔의 향기를 더욱 매혹적으로 만드는 문화, 영화, 음악, 여행 이야기. 술과 장미의 나날. 안녕하세요.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는 앙버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술에 관련된 책을 가져왔는데요. 친구 중에 한 명한테 책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책 안 읽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책을 추천해줄 테니까 이걸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몸집이 작고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린데 술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자기는 오래 본 친구들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술을 같이 안 먹으면은 같이 만나는 게 재미가 없다. 술을 안 먹는데 무슨 재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K를 위해서 이 책을 가져왔어요. 기본적으로 이 책은 서문이 그거예요. 술과 함께 인생은 오블라디 오블라다. 그 교수님이 쓴 책인데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지 세상에 있는 많은 술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책인데요. 목차를 보면서 딱 눈에 띄는 거를 읽어야겠다. 음, 진토닉 99페이지. 진토닉은 편의점에서 캔으로도 만날 수 있는 흔해 빠진 술이다. 하지만 이 흔한 음료의 배후에는 제국주의의 확산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말라리아라는 병을 막기 위한 의술이 숨어 있다. 얼마 전 런던에서 알게 된 친구의 여행 애호가들이 모여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모두가 배낭여행을 자주 즐기는 친구들인데 서로를 여행지에서 겪은 에피소드며 일화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그러다 여행에서 어느 순간이 가장 흥분되는가가 화제에 올랐다. 의외로 답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로 모아졌다. 바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나 역시 이때가 제일 흥분된다. 그간 꽤 많이 공항을 들락거리며 외국을 다녔지만 공항의 혼잡하고 바쁜 모습은 여전히 마음을 들뜨게 한다. 보딩 패스를 받아서 이륙 시간을 기다리는 순간도 초조한 흥미로움을 선사하는 시간이다. 알랭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공항의 매력이 집중된 곳은 터미널 천장에 줄줄이 매달려 비행기의 출발과 도착을 알리는 텔레비전 화면들이다. 미적 자의식이 전혀 없는 그 모습. 노동자 같은 상자와 보행자 같은 활자는 아무런 위장 없이 자신의 감정적 긴장 상태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력을 드러낸다. 물론 내 경우에는 공항에서 바쁘게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지금도 컨디션이 나쁘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똑같은 패턴의 악몽을 꾸는데 그때 배경은 언제나 공항이고 나는 출국을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미 탑승 시간이 시작되어 분초를 다투는 처지에 놓이게 된 나는 참 많은 난관을 지나쳐야 한다. 게다가 목적지가 터무니없이 멀어서 아무리 땀을 흘리며 달려도 까마득하고 메고 끌고 들고 갈 짐도 많으며 중간에 인파며 운송 차량이며 아무튼 뭔가가 자꾸 막아선다. 점점 더 시간은 없어지지만 목적지는 여전히 너무나 멀다. 이러다간 정말로 비행기를 놓칠 것만 같다. 그러다가 땀에 흠뻑 젖어서 깨어난다. 참 고약한 꿈이다. 그런데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대륙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은 10시간 이상이나 갇히는 상황을 못 견뎌했다. 비행 자체가 힘든 일인데다가 비좁은 좌석에 갇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 거기에 애연가라는 신분까지 더해지면 감옥이 따로 없다. 10시간 이상 한 곳에 처박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분명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시간의 비행기 여행을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연구해봤다. 기내에 비치된 모니터로 영화를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최신작들이 한국어 더빙까지 되어 나오는 만큼 2시간 정도 집중해서 보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하다. 나 역시 최소한 한 편 정도는 꼬박 챙겨본다. 어떤 때엔 3편을 연달아 본 적도 있다. 비행기 여행에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나름의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종까지 연구해서 최고 속도가 얼마고 최대 적재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까지도 꿰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정보를 알아둘 필요는 있다. 이럴 때 가장 유용한 것이 바로 하이제킹 영화들이다. 엥? 승객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은 영화들은 아니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의외로 항공기 내부의 구조나 알지 못했던 시설을 발견하게 되어 흥미롭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터뷸런스 시리즈다. 좁은 기내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범죄자가 있고 이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여승무원의 화력이 나오는데 꽤 심도 있게 기내 상황을 그리고 있다. 터뷸런스란 바람이나 물결이 휘몰아치는 상황을 가리키는데 항공용어로는 심하게 난기류가 흘러 기체가 요동치는 것을 말한다. 사실 비행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 터뷸런스다. 특히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실 때 이런 난기류를 만나면 등에서 소름이 돋는다. 이때만큼은 안락하게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가 그리워진다. 갑자기 밑으로 푹 가라앉을 때의 오싹함은 잠이 화들짝 달아날 정도다. 아마 비행을 꺼리는 사람들도 꼽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런 터뷸런스가 아닐까 싶다. 무명 시절에 할 베리가 나온 파이널 디시전도 상당히 박력이 넘치는 영화다. 비행기 곳곳에 폭약을 설치한 테러 집단이 워싱턴으로 향하는 747 비행기를 점거한 후에 감옥에 갇힌 테러리스트들을 석방하라고 요구 조건을 내건다. 이에 급히 지휘본부가 설치되고 실험용 항공기를 띄운다. 대서양 상공에서 이 비행기와 도킹한 후 폭약 전문가를 잠입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이 잘못되어 일부 요원만 잠입에 성공하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본부는 아예 통째로 비행기를 폭파시키기로 결정한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들 요원을 돕는 이는 딱 한 명, 바로 여승무원인 할 벨이다. 그녀는 비행기 곳곳을 꿰고 있으므로 테러 집단의 눈을 피해 요원들을 돕는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긴장감이 고조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소 잘 모르던 비행기의 구조를 꽤 알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비행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리고자 한다면 제일 추천할 만한 작품이 패신저 57이다.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기내 안전요원으로 나오는데 그는 우연히 문제의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다. 거기에 FBI에 의해 검거된 1급 범인도 있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잔악무도한 악한이다. 그를 빼내기 위해 동료들이 탑승한 가운데 역시 여승무원이 협조를 한다. 이번에는 반대편과 한패인 것이다. 이 영화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기내식의 이동 경로다. 사실 국제선을 오가는 항공기의 경우 보통 400명 이상을 태운다.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작은 조리실 구석에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알고 보니 이 조리실에 이동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화물칸을 쌓아놓은 기내식 캐리어를 실어 나르는 것이다. 물론 화물칸에도 직원이 한 명 배치되어 이런 업무를 돕는다. 한데 영화에서는 정식으로 사람이 둘씩이나 타고 드나들 정도로 커다란 엘리베이터를 설정했다. 영화를 위한 과장이라 하겠는데 실상은 그리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 10살배기 아이 정도가 타면 충분할 크기다. 참고로 조디 포스터가 비행기를 탔다가 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반쯤 미쳐버린 채 기내 구석구석을 뒤지다가 이게 발단이 되어 커다란 음모를 폭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플라이트 플랜도 비교적 기내 구조를 소상히 그린 작품이다. 여기서 보니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벽에 따로 출구가 있어서 이를 통해 화물칸을 이동할 수 있다. 승무원이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시설이다. 이 공간은 기내에 응급 환자가 생길 경우에도 쓰인다. 승객들의 눈을 피해서 편하게 쉬라고 눕게 하는 공간이다.
만일 정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면 한번 사정해보라. 운이 좋다면 이곳에서 한 대 정도 필 수도 있다. 다시 패신저 57의 이야기를 하면 영화 속에서 범인들이 무기를 실어 나르는 과정이 재밌다. 화물칸의 직원을 매수해서 기내식 캐리어 속에 무기를 넣고 범인의 애인인 여승무원이 이를 이용해서 일당에게 무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수차례에 걸친 검색을 뚫고 무기를 항공기에 반입시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면 꽤 설득력 있어 보인다. 지금은 이런 내부 협력자가 없이는 테러나 하이제킹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부터 꼼꼼히 감시할 필요도 있을 듯 싶다. 심지어 플라이트 플랜에서는 아예 경호 요원이 주범으로 나온다. 등골이 오싹할 만한 설정이다. 여기서 얻은 한 가지 사실은 항공사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은 일반 승객으로 가장한 경호 담당 직원을 좌석에 앉히는 것이다. 겉보기엔 평범한 일반 여행자로 행세하지만 그의 품에는 권총이 숨겨져 있다. 괜히 술에 취해서 객기를 부리다간 총에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하기를 바란다. 패신저 57에서는 주목할 만한 정보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범인 모르게 외부와 통화하는 방법이다. 급작스럽게 기내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화장실에 있다가 뒤늦게 위기를 알아차리고 몰래 무선 전화기를 사용한다. 즉 신용카드를 넣고 와이어리스 수화기를 빼들어서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전화하는 식이다. 핸드폰이 있지만 고도 37,000피트 상공에서 터질리 만무하다. 혹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써봄직한 외부 연락책이다. 하지만 달리는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차를 몰고 이륙하는 비행기에 접근하여 바퀴에 올라탄 뒤에 천천히 접히는 상황을 이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영화니까 가능한 부분으로 이해할 것 같다. 그래도 출발 전에 승무원들이 일일이 손가락으로 탑승객 수를 세는 대목은 매우 실감이 난다. 실제로 이렇게 체크해서 완료가 되어야 비행기는 출발할 수 있다. 화이트 와인 조금만 마실게요. 플라이트 플랜을 보면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라운지다. 둥그런 커브를 그리며 설치된 발을 중심으로 벽장에 다양한 주류가 펼쳐져 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꿀꺽 침이 넘어갈 정도로 명주가 즐비하다. 이런 곳에 앉아 술 한잔 하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기내 라운지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007 팬텀 오브 솔러스에 있다. 실제로 이런 반은 일부 여객기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다. 기내 라운지는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스카이 라운지가 아닐까 싶다. 정말이지 사정이 허락하면 이곳에서 술 한잔 하고 싶다.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안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나른하게 반복되는 비행기 소음을 배경 삼아 가볍게 칵테일 한 잔 들이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내가 비행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기내에서 마시는 술 한 잔의 묘미 때문이다. 높은 고도에서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2배 이상 빨리 취한다고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다. 사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상하게도 고막이 당기거나 톡 쏘는 느낌을 받는다. 심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아프기도 하다.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서 무조건 잔에 드는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비행기 내부가 비좁고 답답한 데다가 할 일이 별로 없는 탓인지도 모르겠다. 더불어 공짜 술을 마신다는 계산속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마시지 않으면 뭔가 억울하고 섭섭한 느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일부 항공사는 아예 술값을 따로 받기도 하고 테러의 위험 때문에 알코올 서비스를 없애기도 했다. 술꾼으로는 매우 섭섭한 노릇이다.
이탈리아 영화 속에 숨어있는 소박한 명주 비노다 타폴라. 코폴라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고 특히 대부 시리즈를 잊지 못한다면 코폴라 와인을 마셔라. 향이 강하거나 맛이 독특하지 않은 평범한 수준이지만 밸런스가 좋고 차분해서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제품이다. 지금은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영화음악실이라고 해서 영화음악을 틀면서 영화와 얽힌 추억과 사연을 담은 FM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였다. 영화 광이었던 나는 당연히 이 방송을 즐겨 들었다. 특히 심야에 전파를 타는 만큼 잠자리에 들어가 머리맡에 라디오를 켜놓고 듣는 맛이 각별했다. 주위는 어두컴컴한 가운데 라디오에서 익숙한 선율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거나 상념에 사로잡혔다. 고작 사춘기 소년에 불과한 내게 프랑스나 이탈리아 방문 경험이 있을 턱이 없고 심각한 사랑의 후유증이 있을 리도 없다. 그러나 영화라는 매체는 이 모든 상상을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독특한 마술과도 같은 힘이 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나 거리가 마음속에는 일종의 데자부 현상처럼 친숙하게 자리 잡았던 모양이다. 당시 자주 선곡되었던 영화 음악으로는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의 스잔나, 나자리노, 대부 등이 있었다.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했다. 하지만 가끔씩 나오는 이탈리아 영화의 사운드 트랙도 심상치 않았다. 부부의 연인, 가방을 든 여자, 길처럼 심금을 울리는 멜로디가 많았다.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 영화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시피 해서 도무지 이런 영화를 볼 수도 없었다. 그저 소피아 로렌이니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와 같은 여배우의 이름이나 외우는 정도에 그쳤다. 이탈리아가 영화 강국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나이를 먹고 지식이 붙으면서 알게 되었다. 비스콘티, 펠리니, 안토니오니 등의 고전들을 보면서 차츰 이 나라의 문화적인 구력이 얼마나 심오하고 넓은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덕분에 이탈리아에 꼭 가고 싶어졌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한 달 정도 이탈리아를 여행할 일이 생겼다. 그때가 기회다 싶어 나는 몇몇 이탈리아 영화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봤다. 같은 도시라고 해도 영화로 접한 다음에 보면 아무래도 정감이 더 가지 않겠는가? 하지만 정작 가봐야 할 때를 가보지 못해 늘 아쉬움이 남았다. 바로 시실리다. 로마나 베니스, 밀라노, 나폴리, 피사, 피렌체, 폼페이 등 대부분의 유명 도시는 가봤지만 이 섬에는 가보지 못했다. 그런데 시실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를 빼놓을 수 없다. 그 남자 곁에는 늘 경원이 붙어 있었다. 젊고 수려한 용모에 귀티가 줄줄 흐르는 저 남자가 왜 이런 총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동네 안악이며 처녀들 모두 그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고 가볍게 웃었다. 음흉하게 생긴 노인들과 아저씨들은 저간의 사정을 짐작하는 듯 하지만 누구도 그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아니 화제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기되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성이 있었다. 풋풋하고 순수하고 맑은 아가씨였다. 한 번도 도에 찌든 테를 타지 않은 무공의 100%의 처녀. 그녀도 그의 마음을 아는 듯 우연히 마주칠 때면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도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그는 번민에 쌓여 있었다. 뉴욕에 가면 그를 기다리는 여성이 있지만 지금은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기다림은 몇 년이 될지 혹은 몇십 년이 될지도 모른다. 그는 외롭고 지쳤다. 뭔가 위안이 필요하다. 이때 그녀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완전히 그녀에게 사로잡혔다. 한데 이 동네에서 청혼은 남녀가 눈이 맞아서 손잡고 키스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다간 격분한 여인의 가족의 잔인한 처형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선 남자 대 남자의 대결을 돌파하는 것이다. 그는 옷을 갖춰 입고 곧게 마음을 잡은 다음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간다. 한껏 예를 다해 그녀의 딸을 사랑하고 있으며 남은 평생을 다 바쳐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한다. 그 배짱과 당당함에 매료되었을까? 아버지는 고민 끝에 허락을 하고 이를 몰래 지켜보며 조마조마하던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환하게 번진다. 둘은 곧 결혼에 이른다. 온통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된다. 뉴욕에서 온 귀공자와 촌구석의 처녀가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달콤한 시절은 오래가지 않는다. 뉴욕에서 보는 킬러들이 이 마을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신부가 회상된다. 더 이상 그의 눈길엔 따스한 배려나 인정이 없다. 오로지 복수를 향한 광기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다. 아마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영화가 무엇인지 곧 짐작할 것이다. 바로 대부다. 여기서 주인공 마이클 코르레온의 역을 맡은 알파치노는 이후 뉴욕에 가서 정식으로 대부가 되어 복수의 장을 연다. 그의 부친을 저격하고 아내를 살해한 일당 모두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심지어 자신의 친형까지 말이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상대를 처형한 그가 지키고자 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가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아내와 자식과 부모가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은 누구보다 잔인하고 폭압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그가 인생 마지막에 다시 온 곳이 바로 이 동네. 은퇴 후 한가하게 지내다가 천천히 죽어가던 곳. 어쨌든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선사하던 동네. 그곳이 바로 시실리다. 마피아의 본산이자 오랜 역사를 지닌 섬 시실리. 사실 대부에는 많은 술자리가 나오고 카페며 레스토랑이 나오지만 특별히 기억할 만한 와인은 떠오르지 않는다. 앞에서 이야기한 시실리 장면에조차 알파치노가 마시는 술은 따로 디켄팅을 해서 일반적인 잔에 내어왔기 때문이다. 하긴 영화가 나올 무렵인 1970년대 초만 해도 이탈리아 와인에 대한 인식은 그저 그랬다. 그냥 싸구려 와인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나라라는 정도의 상식밖에 없었다. 이탈리아는 최대 와인 생산국이다. 하지만 그 수준이 낮아 국내 소비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였으니 영화에서도 이렇게 다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 영화를 감독한 프란치스 코폴라 감독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지독한 와인광인 그는 이 시절의 번 돈을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밭을 사는 데 쓰고 있었으니까. 바로 자신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실제로 그는 그 꿈을 이루었다. 자신의 와이너리를 루비콘 에스테이트라고 이름을 짓고 유기농으로 제조된 포도만 사용해서 무려 25년째 와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 코폴라라는 와인을 우리 주변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와인이 바로 코폴라 감독의 작품이다. 코폴라 감독은 자신의 와이너리에서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생산하는데 그 이름들이 하나같이 재밌다. 다이아몬드 컬렉션이나 엔사이클로피디아와 같은 시리즈 이름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자신의 딸 이름을 붙인 소피아 시리즈나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디렉터스 컷을 만드는 것에서는 일종의 유머도 느껴진다. 나는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코폴라 와인을 사서 마셨다. 여건상 시실리를 가지 못한 데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라고나 할까? 만일 코폴라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고 특히 대부 시리즈를 잊지 못한다면 이 와인을 강력하게 원한다. 싸구려도 나쁘지 않다. 그리 향이 강하거나 맛이 독특하지 않은 평범한 수준이지만 밸런스가 좋고 차분해서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제품이다. 무엇보다 코폴라라는 라벨이 주는 아우라가 있지 않은가. 사실 이번 장에서는 특별한 이탈리아 와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가야나 사시카이아와 같은 명주가 아직 영화에 나온 적도 없으려니와 이탈리아 와인에 대해서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와인의 85%, 90%는 VDT, 즉 비노 다 타볼라라는 등급에 속한다.
아니 등급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와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품종이나 원산지명이 포기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로 치면 테이블 와인,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원래 수준급의 와인이 되려면 이탈리아에서는 DOC의 등급을 받아야 된다. 원료가 되는 포도의 산지나 품종, 혼합 비율, 알코올 도수 등 법률상의 세세한 항목을 충족시켜야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그중 더 뛰어난 것은 DOCG라고 해서 별도의 등급을 받는다. 당연히 이탈리아 와인을 시킬 때는 DOC 혹은 DOCG 등급의 와인을 주문해야 안심이 된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생각보다 복잡한 나라다. 영토가 위아래로 길게 뻗어있는 덕분에 200여 종의 포도 품종을 재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와인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또 이런 등급이나 심사에 불만을 품은 와이너리도 많아 자기네 고유의 제조법을 고집한 나머지 제일 싸구려 등급인 VDT에 머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진짜 이탈리아 와인의 재미는 이런 VDT 중에서 명품을 찾아냈을 때가 아닐까 한다. 그러니 영화에서도 그냥 라벨도 없이 대충 등장하는 싸구려 와인도 어쩌면 그 맛은 DOC나 DOCG 못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시실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영화 시네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을 잊었다. 나는 1988년에 만들어진 이 작품을 처음 본 순간 바로 포로가 되고 말았다. 진짜 명화는 보는 순간 그리워진다. 어느 일본 애호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시네마 천국을 볼 때의 심정을 떠올린다면 전적으로 동감할 수 있는 문장이다. 시네마 천국을 처음 봤을 때 이 작품은 분명 클래식의 반열에 올라갈 것이고 나 또한 앞으로 몇 번이든 더 보겠구나 싶었으니까 말이다. 이 영화는 늙은 영사기사와 꼬마 영화광의 우정을 그리고 있다. 나이를 불문하고 이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영화 때문이다. 영화라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서 영화 이야기를 하며 감성과 느낌은 물론 나중에 인생까지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삶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다르다. 주인공인 토토는 운명의 사랑 엘레나와 함께 소박하게 사는 게 꿈이지만 영사기사 알프레도의 생각은 다르다. 그가 이루지 못한 꿈, 가난과 전쟁과 무식 때문에 언감생심, 마음으로만 갖고 있던 소망을 그를 통해 성취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사랑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가 결국 토토의 미래를 바꾸고 만다. 물론 운이 좋았는지 토토는 후에 인류 감독으로 성장해서 로마의 멋진 집에 살며 많은 팬을 거느린 존재가 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하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애인이 변심했다는 사실에 상처받아 무려 30년간 고향을 찾지 않았다. 그러다 알프레도의 죽음을 알게 되어 장례식 참석을 위해 다시 방문하면서 그간 자신이 그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고 깨닫는다. 실제로 엘레나는 그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단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알프레도가 회방을 놓고 오해를 사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로마에 돌아와서도 토토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결국 판을 다시 짜서 엘레나를 꼭 손에 넣고 싶은 토토. 그래야 이 분노와 갈증이 풀어질 것만 같았다. 한데 그의 손에는 알프레도가 남긴 유물이 하나 있다. 낡고 오래된 필름. 대체 무슨 영화가 이 속에 담겨 있었단 말인가. 평생 영사기사로 살면서 간직한 단 하나의 소유물. 그는 영화사 내의 작은 영사실에서 이 필름을 틀어본다. 거기엔 놀랍게도 숱한 키스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그가 어릴 적에는 음란하다는 이유로 관객들에게 키스 장면을 볼 수 없게 했다. 어떤 필름이 오던 간에 엄격한 신부의 감시하에 음란한 장면은 다 잘려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토토는 이 필름을 갖고 싶었다. 그래서 알프레도에게 부탁하지만 그는 주지 않았다. 소유주는 너지만 보관은 자신이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제 그가 죽고 운명처럼 이 필름이 그의 손에 왔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알프레도의 희망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다. 왜 알프레도가 그를 억지로 고향을 떠나게 해서 영화를 찍게 했는지 이해하게 된 것이다. 불꽃은 결국 죄를 남기는 법이야. 첫사랑의 격정과 갈망을 잘 알고 있던 알프레도는 그에게 더 미래를 제시한 것이다. 토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무척이나 뜨겁고 진했다. 따지고 보면 아내가 죽던 날에도 알프레도는 모던타임스의 상영을 위해서 영사실을 떠나지 않았던 인물이다. 얼마나 영화가 그에게 중요했는지 이해되지 않는가. 아마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팬들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 눈물은 가벼운 미소와 함께 흐른다. 그게 바로 이 영화의 매력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역시 특별한 명품 와인은 나오지 않는다. 그저 VDT급의 와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선보일 뿐이다. 한데 난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와인이 무척이나 마시고 싶어졌다. 특히 영사기사로 일하는 토토를 위해 점심을 싸온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와인은 강하게 뇌리에 남았다. 시실리의 열정과 기백이 잔뜩 들어가서 무척이나 독할 것 같지만 뭐 어떤가? 맛만 좋으면 되지 않은가? 다음 챕터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녀 장쯔인데 여기는 저 혼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와인이 땡겨서 갑자기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이 이번 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 비슷하게 와인이 땡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와인이 아니어도 소주든 맥주든 한 잔씩 하면서 스스로한테 나 오늘도 고생했다 이렇게 한 말씀씩 또 해주시고 그렇게 하루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잘 자요.